네, 안녕하세요. 꼼찰청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은 아니군요. 내일 또 박시영 대표하고 하는 방송이 있으니까 김용미 TV에서는 추석 전 마지막 방송 이렇게 귀한 패널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장영진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시간에 맞춰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서유진 변호사님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유진하고 스타일을 헷갈렸어요. 예. 네네네. 예. 소재희 변호사님은 급한 또 이제 네. 그 재판 일정 때문에 네. 오늘 네. 분위기 하루 쉬시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명절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지방에 안 가고 서울에 쭉. 서울에 쭉 계시고. 아이고, 그래요. 저는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고 열심히 방문을 해가지고 예, 또 이제 바쁘실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댁은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처가는? 친정은 포천입니다. 아, 처가는. 원래 포천? 네, 삼본인데 예. 지금 잠시 어머니가 포천에 계셔가지고 아, 이거 네. 그렇군요. 네. 예. 3분이 차라리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왔다 갔다 네. 하면. 예. 장영진 국장님은? 부산이죠. 부산. 아, 부산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결정 안 내시고. 네, 근데 뭐 부산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 한동훈이 부산지검에 있었다면은 또 내려간 김에 같이 소주 한잔 그 사람들이 좀 안 하면 안 돼요? 좀? 아, 왜 맨날 나라면 그 사람하고 엮는 거야? 좀 엮지 마! 한동훈도 짜증날 거예요. 한동훈도. 예. 아니, 한동훈. 아, 지가 뭔데 지네도 왜 짜증을 내? 또 이제 발동 걸리기 시작하셨네요. 네네. 아, 나 진짜. 아니 놀라시잖아요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이. 아니, 이거 이게 좀 아이고 역겨워버렸네. 식상 치지 마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런 건 또 우리 저 있네요. 검찰 사회를 아주 꿰뚫고 계시는 예. 이현주 변호사님. 우리 저 동리 형이 이게 진짜 머리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요. 한동훈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요? 저도 시겁했습니다. 올해 4월에 민원련에서 예. 검언유착 1년 아, 예. 그때 나가셨어요, 그때. 예.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별말 안 했는데 네.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 다음날 딱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다. 봐, 이 사람이 내가 만만한 거야. 그래서 저도 장영진 기자님이 그 얘기 꺼내시면 말을 안 섞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때 살 뭐라고 길은 이거다. 했냐면 예. 검언유착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온다. 네. 수사청부 수사청. 오. 청이라고 그렇지. 해야 한다. 예. 말 그대로 순수한 의견이구나. 표적 수사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특종을 터뜨리고 네. 그걸 수사담서로 삼아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유시민에 대해서. 네. 예. 그 신라젠 이철 사장에 네. 대해서 작업을 예전에는 검사가 검사실에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너 여죄 봐줄게 뭐 추가 무섭지 않니 이랬던 거를 이동재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사청부, 수사하청이라고 해야 한다. 수사하청. 네, 이거 의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의견이잖아요. 의견이죠. 의견은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날 언론을 통해서 저한테 경고장을 딱 날리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아니, 왜 누구야? 추미애 장관도 그러니까요. 또 오늘 고소를 했나요? 고발을 네. 했나요? 고발을 아직까지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공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있어요. 그 내용.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오늘. 고발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고발 사주를 모의 기획한 것 같다라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 통화 내역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올리자 왜 그거를 게시를 하느냐 그렇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 어쨌든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아유, 참. 뭐. 네. 근데 그게 네. 요 내용이요 언제 나왔었느냐면은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현직 총장일 때 그 당시 이제 징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은정 검사가 당시 그 징계 청구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었어요. 그러면서 징계위원들한테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고 통화 내역이 속한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2020년 11월경에 예. 징계위원회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제가 말씀을 순간적으로 명예훼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예훼손은 공수처에서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일단은 고발을 했고 그 와중에 자신의 뭐 명예 이런 얘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 아니다. 비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고만 날린 것이 아니라 직접 무엇이든 실행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한동훈의 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부산에서 떠돌긴 했어도 총장의 그 어떤 권세 아래에 마음껏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이 사실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처벌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꼬투리만 있으면은 다 이렇게 고소 고발장을 날리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상대방한테 충분히 어떤 경고라든지 또는 위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영진 부장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이용하죠. 그렇죠. 신나죠. 네, 그래가지고 신나죠. 더 하고 있는데 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보고 이제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누구를 고소했다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네. 거의 수사를 기자들한테 생중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때는 그 3차장실에서 그러니까 기자들 표현은 우리 번호표 받고 그 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티타임이란 명목으로 네. 그 매체의 성격에 맞게 네. 그 매체가 가장 잘 다룰 기사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게 좀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적이거나 혹은 저쪽 야권 내게 기분 나쁠 기사 같은 것들 제공해주고. 국정농단 수사는 주로 JTBC 한겨레. 그리고 조국 관련 수사는 동아일보. 예. 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놓고 본인이 이제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비밀 누설죄라든지 그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이 직접 언론에다가 하는 거는 브리핑이고 다른 사람이 언론에 어떤 일정 그런 거를 공개하면은 그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예. 참 훌륭합니다. 예, 참 법을 많이 알아서 좋겠어요. 남을 홀딱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알아서 참 좋겠어요. 여간 이로 가나 저로 가나 하늘로 치솟나 땅으로 꺼지나 추석은 돌아왔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광고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채첩국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이 나는 건 따끈한 국물인데요. 수많은 국물 요리가 있지만 화개장터 채첩국은 그야말로 시원함과 개운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자, 28년 전통의 섬진강 화개장터 채첩국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화개장터 채첩국은 섬진강에서 잡은 100% 국내산 제첩으로 만듭니다. 여기 제첩은 당일 잡은 살아있는 활제첩만을 고집합니다. 오동통 살이 차오른 활제첩으로 국을 만들 때에는 이건 화학조미료가 필요하겠습니까? 화개장터 제첩국은 오직 섬진강 제첩과 천일염만으로 놀라운 맛을 만듭니다. 잔류농약, 미세 플라스틱 등을 걱정하실 필요가 단 1도 없습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다음날 숙취로 고통받는 분들께 초강력 추천합니다. 원래 제첩국은 숙취 그리고 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한 숟갈 맛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에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짜르르 하고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게다가 가격이 정말 착해요. 500g 2인분 한 팩에 5,000원입니다. 즉 1인분 2,500원이면 세상 시원한 제첩국을 집에서 편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팩만 시켜도 배송비는 무료.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혜입니다. 이런저런 국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몸에 좋은 국물, 특히 먹지 말아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는 맞아요. 제첩국이 짱입니다. 네. 최고예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고지혈증이다,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당뇨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피해야 할 게 많잖아요. 네네. 공급도 안 되고. 그런데 제첩국은 네. 정말 이건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거. 네, 먹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네. 사타구니 긁는데도 제첩국이 제일 좋습니다. 예. 자, 한 팩만 시켜도 배송비는 무료.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혜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 이 부추나 지금 청양고추 썰어 넣어도 맛있다. 아이 그럼요. 더 말할 나에 뭐하겠습니까? 해산국으로. 천연 제첩이 남아있는 데가 섬진강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낙동강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제첩이
제첩이라는 데가 이게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해나 남해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은 7수에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낙동강 쪽하고 섬진강 뭐 이런 데만 있었는데, 낙동강은 이제 4대강 때문에. 예. 거기다 이제 옛날에 이제 하구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어렵게 됐고, 네. 지금 자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섬진강. 섬진강. 예. 근데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 MP가. 네. 근데 거기는 하질 않아서 우리가 제첩을. 그나마 섬진강을 지켜가지고 이 제첩을 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섬진강 제첩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명절 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 분들 있죠? 근데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 분들 제첩국이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싹 한번 좀 간과 클렌징하는. 장을 네. 그렇죠. 뭔가 클렌징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화개장터 제첩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 이야기는 고발 사주 의혹인데, 오늘 저 손준성 검사에 부하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고발장을 들여다봤다. 고발장이 아니라 그 JTBC 보도인데,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 내부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론 아직 열람까지만 확인된 상태고요. 판결문을 실제 유출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준성이 입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손준성이 직접 킥스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거기 수사관실에서 거기서 킥스에 들어가 그거를 지금 확인한 것 같은데 JTBC에서 네. 그렇다면은 손준성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내기도 했고 여기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날조됐다, 그래서 확인해줄 게 없다라는 손준성 검사 좀 더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열람한 자가 네. 어떤 업무 목적으로 열람을 했는지 예. 추궁하면 네. 결국은 이게 본연의 업무 목적이 아니라 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진정한 업무 목적에 그 판결문을 쓴 게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발장에 바로 첨부된 판결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열람만 했다는 건 뭔가요?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눈만 보고 말았다는 건지, 여기에? 예, 기사에 의하면 네. 다운로드나 전송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뭐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예. 캡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캡처. 그렇죠. 네. 저는 주로 그거 많이 쓰거든요. 캡처 도구를. 캡처는 캡처했다는 게 기록이 안 남습니까? 그게 그 파일에 남죠. 캡처 파일에 남죠. 근데 그걸 좀 보기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기록이 다 남아요. 근데 컴퓨터를 또 이제 디가우징을 했다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을, 그 전송된 파일을 확인해서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람한 시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디가우징을 한 게 확인이 됐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했다고 보도가 돼가지고. 이번 요 3, 4년 들어서 그 진동균 검사 성추행 무마시킨 거 관련이라든지 안태근 관련, 안태근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서지영 검사에게 대해서 불리한 인사를 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료가 털리니까 디가우징을 할 때, 그 자기 업무를 마치고 떠날 때 디가우징을 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되게 이제 공용 PC를
디가우징 하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옮길 때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디가우징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디가우징 한다니까 업무 처리 방식 이게 맞나? 왜 김웅 의원님도 6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꾸시는데 뭐. 네. 진짜. 저는 그게 그냥 업무 처리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에서 자신들이 한번 디가우징을 했던 그 경험이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어 논리로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검사님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시고 먼저 잃어버렸다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99만 원 검사님들도 동시에 동시에 세 분이 다 네, 잃어버리시고.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는데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정말 잃어버린 건지 우리가 믿진 않잖아요. 예, 아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자면은 간도 크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3명이 이제 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3명이 동시에 우리 다 똑같이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이러면은 증거인멸했다고 즉시 구속됩니다. 이건 아, 증거 그래요? 예. 그런데 올해 그게 사실은 거의 자백에 가까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꼴이다? 네, 오히려 그렇게 휴대폰을 되죠. 바꾸거나 없애면은. 네. 그러니까 일반인 제가 추가되죠. 그쵸. 일반인은 저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안 믿잖아요. 네. 뭐 부서졌습니다. 뭐 안 믿잖아요. 검사들은 믿어주지 않습니까? 네. 검사님들은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핸드폰을 차에다 일부러 놓고 들어갔는데 검사님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자님인데 전화가 한 통이 안 오네요. 라는 얘기를 듣고 등골에서 식은땀이 쭈르륵 흐르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정도도 사실 식은땀이 흐르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일제히 3명이 똑같이 핸드폰을 망실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동훈은 핸드폰을 20자리를 걸어놨다면서. 네, 그러니까요. 야, 귀찮지 않나? 근데 요즘 이렇게 얼굴 대면은 자동으로 풀리죠? 얼굴 풀리거나 또는 20자리.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네. 너 또 한통훈한테 고소당해.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하러 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했는지입니다. 했는지 이미 뭐, 했는지. 그게 들어갔겠지, 했는지 뭐.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가려다가 압수수색 하러 오는 팀하고 탁 걸린 거예요. 네, 검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볼 일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자리를 이렇게 그 20자리가 하면 숫자가 아니고 뭐 기호, 영문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네. 20자리면. 그런가? 그럴 수가 있나? 제 생각엔 빈번하게 20자리 이렇게 해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로 쓰다가 그렇지. 예. 압수수색 하러 오니까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삭제하려고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어떻게 하다가 정 차장 검사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일단 평소 때는 페이스 아이디를 쓴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왜냐면 CCTV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20자리를 한동훈도 모르는 겁니까? 급하게 설정하느라고. 아니, 설정을 미리 해놓고 쓰고 있는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만 썼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예. 아니, 이스라엘 가면 풀립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 걸립니까? 돈은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풀 때 뭐 50억인가가 들었다, 40억인가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요즘에 안 된답니다. 그건 한동훈이 내는 겁니까? 아니요, 국고에서 나갑니다. 아시면서 그 차 주차장에서 딱 마주친 게 아니고요. 사무실 입구에서. 네, 사무실 입구에서 딱 마주쳤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아니 나는 온다길래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하고 그래요. 네. 아니 압수수색하러 오는데 뭘 맞이하러 나가? 근데 뭐 윤석열 씨가 손준성은 내 사람 아니다 라고 했지만 대검 식구들의 말에 의하면 2020년 2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거기 일당들을 다 전국에 다 뿌려놓으셨잖아요. 김유철, 자유철은 원주지청장으로, 우동우는 저 부산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검 부장은 완전히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나마 연구관, 정책관들은 많이 새까만 후배니까 자기 수중에 놓고 뭐 거느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준성, 우기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자유철, 우동훈이 이제 자준성, 손준성, 그다음에 우기동은 박기동. 그렇게 셋이서 윤 총장 집무실에서 속닥속닥 한 들어가면 서너 시간. 들어가면 서너 시간. 거기다 플러스 전무곤, 수사정책 담당관 하고 넷이서 항상 회의를 해서 4인 회의라고 불렀다고. 부장하고는 자기 사람 아니니까 회의 안 하고. 전혀 그러고 가지 않은데 낯가림이 심하시대요. 누가요? 윤석열이요. 성렬이 형이?
낯가림을 가리시는 분이 이렇게 사타구니를 아무 데서. 낯가림이 심하셔서 새로 온 간부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손준성, 박기동, 전무곤가 항상 저들은 들어가면 저기서 뭐 하나 총장실에서 서너 시간 그 낯가림이 심하다는 얘기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특검보, 유명하신 그 특검보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규철? 이규철 특검보님,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낯가림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낯가림이라는 그 벽을 뚫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여과 없이 말을 하는데 주변에 좀 먼 사람이 있으면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좀 우리가 긴장하는 거 싫잖아요. 편안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항상 이렇게 하시고는 네, 다리 쫙 벌리고. 그때 한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를 막 하고 계실 때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말이야 김종 PD 쿠데타를 할 때 직원부장들보다 나이가 어렸지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할 텐데 뭘 열심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4월 총선에 네. 그 서초동 일당들은 다 야당이 승리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예, 야당에 막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나마 좀 뭔가 판세가 읽히고 뭐가 보이는 사람이 아유 저 이번에 여당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랬더니 다른 참모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그 선거법을 걸어가지고 여당 당선자들은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주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 주고받을 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낯가림을 한다. 그분들은 이렇게 180석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 180석은 사실은 공직선거법 가지고는 뒤집기가 참 쉽지가 않은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저는 이현진 변호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낯가림을 하는 게 정말 낯가림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가 굉장히 그런 의미로 낯가림이라면 손준성이 그 와중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또 근거가 있는 게 11월 26일에 작성된 걸로 알려지는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던 중간 간부 27명의 성명서가 있었는데요. 거기 손준성 검사가 맨 앞에,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썼다. 제가 신 변호사님 말에도 100% 동의하는 게 네. 2020년 9월 이문정 검사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왔을 때 막 나쁜 짓을 맘 놓고 해야 되는데 네. 시어머니가 한 분 생기신 것 같은 네. 기분 그래서 차장검사를 불러서 제 연구만 시켜 조사는 못하게 해 네.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들은 얘기는 의외로 겁이 많고 비겁하고 소심한 타입이라는 거예요. 보기와는 달리. 그래서 추윤 갈등하면서 막 할 때 그 두 분을 동시에 뵌 어느 검사가 있어요. 추 장관님은 정말 얼굴이 환하시고 네. 만면의 미소 네. 정말 여유가 넘치는데 윤 총장은 얼굴이 막 거무튀튀하고 팔뚝에 뭐가 우둘두둘 올라와 있어가지고 왜 저러시나 이거 뭡니까? 아 내가 좀 요즘 두드러기 백선 이런 걸로 고생하고 있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에는 뭐랄까 이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누가 언제 어느 순간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말을 해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가 뭔가 본인이 떳떳하다면 굳이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 마음고생이라는 그 말의 그 내면에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자초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가려움증도 잘 못 고치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겼다. 할 말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네. 일부러 들으라고 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영진 국장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아니 꼭 그런 식으로 검찰청장이 꼭 그렇게 꼭 본인 얘기로 마무리 지으시려고 욕심이 있으세요.
나중에 얘기 듣다 보면 꼭 불교 방송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게 그래요. 스님 얘기로. 스님 얘기로. 항상 이제 너도 스님한테 당해봐 이런 얘기.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네. 아까 변호사님 공직선거법으로 가면 되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 지금은 변호사로 개업하셨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아니군요. 네. 예, 예. 아이. 이땡땡. 김땡땡? 이땡땡. 이땡땡. 근데 뭐 여당 의원들이 뭐 별로 기소된 게 없어요. 거의.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80석이기 때문에 네, 시도한다는 것 실제로 자체가 어떻게 그거를, 보면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몇 명 칠 때는 이제 그거를 활용할 가능할 수도 수가 있겠지만 있죠. 그런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160석 정도만 돼도 시도해 볼 만했을 이제 작전이었죠. 손준성이 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때문에 내 곁에 더 달라라는 그런 윤석열의 요청은 같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그렇죠. 그 당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네. 그 당시 대검찰청 내에서는 그 사인이 항상 이렇게 골목대장 놀이를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인회의, 대검 부장회의 이렇게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부르기 쉽게 사인회의라고 적었어요. 4인 회의. 예. 윤석열, 손준성, 그리고 박기동, 전무곤. 박기동은 어떤 검사인지 아시는가요? 글쎄, 저도 몰라요. 사실은 처음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알지 많이 했어요. 아드님, 이명박 아들 이시영의 마약 사건을 봐준 검사. 아, 그래요. 그리고 변창훈 검사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증거 조작 인멸로 수사받다가 자살했을 때 그 네. 사람 장례식장에서 너네들이 죽였어 하고 외친 사람. 너네들이라면 누굽니까? 그 변창훈 검사를 수사하던 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검사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압박과. 수사받다가 또. 근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자기네 검사가 죽으니까 너네들이 죽였어. 네, 문무일 총장이 들어왔는데 예. 문무일 총장을 향해서 너네들이 죽였어 이랬고 그게 그 수사의 정당성이나 뭐 총장에 대해서도 무례한데 오히려 그 안에서는 야 네가 할 말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얘기를 문무일 형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개털이었네.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김홍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들이 죽였어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예. 제가 또 김홍룡 검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아, 국가들 좋습니다. 정말 한심한데 예. 김대현이 굉장히 폭압적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김진모 남부지검장도 그냥 불러서 좀 조심해 이런 상황인데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검찰에서는 사건 배당으로 네. 결론을 예상하는 네. 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왜냐면은 그 검사장, 차장검사가 자기 지휘 감독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적용당하게 되는데 당연히 덮는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 부장검사가 김홍명 검사를 혹독하게 다뤘다, 못 살게 굴었다, 뭐 등짝을 막 치면서 욕을 하고 뭐 예약해놓은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물이 빠지도록 야단을 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김진모 남부지검장이 하나씩 불러서 각계격파를 했다고 해요. 이 개새끼 이런 게 뭐 욕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검사들이 너 진술서 바꿔라 이게 뭐 학대냐 이게 뭐 이러면은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데 그럼요. 예. 그때 검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당연히 부장님 대부분은 그냥 수능을 하거나 그 중에 어느 한 검사만 네. 임은정 검사한테 네. 쪽지로 SOS를 뭐 김진모 검사장이 불러서 하나하나 이렇게 각계격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에 네. 남부에 맡기지 말고 남부에 자체 조사만 맡긴 거 철회하고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접 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동료의 죽음에서도 그렇게 비겁한 자들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에 나설 일이 없잖아요. 뭐 일도 나설 아니지 리가 없지 그거는.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나마 그 상황을 아프게 겪은 검사가 한 일이라고는 임은정 검사한테 SOS 치는 거. 자기는 뭐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군다나 내놓고 검사라는 자가 아 정말 참 답이 없는 동네입니다. 참 노답이야 노답. 답답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고발 사주 사건 일단 최강욱 황희석 두 분이 지금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서울중앙지검에다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대검감찰부는 감찰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또 공수처대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세 군데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일단 뭐 한 가지 팩트가 확인이 돼야 사실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준성이가 이걸 건넸는지 또 각자 작성에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경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거고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공수처로 다 일제 이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사건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공수처로 이첩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로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 자료가 공처로 넘어가느냐 이게 뭐 관건이 되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공수처가 약이 바짝 올랐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 시선이 집중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들이 되다 보니까 시선을 받는 거를 그렇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선을 받는 걸 약간 좀 즐기는 게 약간 검사 스타일인데 그런 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시선이 좀 몰린다든지 쏠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위축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뭐 지켜보자는 건 하나만한 말씀이니까 좀 지켜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바람을 얘기하자면 공수처하고 검찰이 이때까지 삐걱삐걱 해왔어요. 네. 이규원 검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우리한테 재이첩을 해라라고 네. 하니까 거기서 거절을 했고 또 한명숙 모해비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임은정 검사한테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과장한테 준 그거를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들어갔을 때 대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자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로 삐걱삐걱 되면서 막 했는데 이번엔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리적으로는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있고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건 수사 권한이 있고 이거 그래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조사 대상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협의가 필요할 거니까 협의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다기보다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밀한 어쨌든 협조가 필요하지 정말 각자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오히려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현주 변호사님 바램처럼 여기는 진짜 일정 정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 약간 경쟁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놓치면은 저쪽에서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특히 검찰로서는 더 자존심 상황이 생길 거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이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지켜보자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공수처 쪽이 사실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지금 근데 공수처가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어요. 특히 뭐에 위축돼 있냐면은 야당 쪽에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거의 뭐 도끼눈 뜨고 덤벼들었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은 기가 눌렸어요. 공수처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공수처를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약간은 좀 지켜보고 기다려주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또 역시 또 윤 춘장 얘기인데 장모 문건을 대검에서 만들었다고. 장모 대응 문건을. 아니, 이 참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원 행정처가 이때까지 쭉 협조해 오던 대로 협조해서 300페이지짜리 직권남용죄 판례 분석 뭐 해서 문건을 법원 행정처에서 청와대에 만들어 바쳤어요. 그거 만들어 청와대에 갖다 바쳤어요. 예. 아유, 참. 근데 그걸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우리 검찰이 막 법원을 공격하는 소스로 써먹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야, 그러면은 이건, 아니, 이게 무슨
법률 로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신소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이 이 검찰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타인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자기 장모를 변호하기 위한 로펌으로 활용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저는 이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에서 작성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오선희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제 검찰 출신 그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검찰이 작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가 이현지 변호사님께서도 봐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너무나 누가 봐도 검찰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건을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활용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게 그게 뭐 나는 뭐 모른다 보고받은 적 없다 라고 말한다고 이거를 만들어서 꽁꽁 숨겨두려고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단 흔히 보던 공문서 양식인 거는 거의 명백하죠. 아니 이것도 이제 고발 사주 못지않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검찰을 이제 거의 사유화다시피 한 건데. 네. 흔히 보던 뭐 공문서 양식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분명히 이제 변론에 사용된 거는 물론이고요.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사용이 된 걸로 보여요. 언론 플레이까지. 예, 분명히 아니 이런 거는 그냥 그 단순 변론용은 아니 그러면 장모의 잘못이 윤석열의 잘못이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심지어 이제 딱 분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도촌동 부동산, 정대특시 관련 그리고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관련 해가지고 각각 사건별로 뭐 정리가 돼 있고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런 아주 세밀한 디테일이 딱 검찰에서 쓰는 양식이랑 그러니까 흔히 보는 공문서 양식이랑 저는 약간 저도 검찰 저희는 이제 배우잖아요. 검찰 그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한 그 틀을 배우는데 그런 틀에 맞춘 서식이다. 그런 문건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검사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장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어떤 거 사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이 보관하려고 위조하는 건 아니듯이 이것도 검찰총장의 장모를 변호하기 위한 완벽한 문건을 만들어서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검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개인적인 시중을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른다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통상 업무 범위다. 이게 통상 업무 범위다. 그리고 네. 특히 대검 쪽에서 이게 이제 오보 대응을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보도자료랑 되게 양식이 비슷해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네. 보도자료랑 양식이나 순서가 되게 비슷해요. 그 폰트가 작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예. 나머지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오보 대응이다라고 하면은 핑계거리로 참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보 대응용이다. 그 매뉴얼이 있나 봐 매뉴얼이. 그렇지만 이걸 개인적인 그것도 장모 일이잖아요. 네. 장모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오보 대응은 장모가 해야지 왜 대검이 왜 오보 대응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인가 한겨레 신문 최우리 기자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최우리 기자가 기사를 처음 썼을 때는 대검에서 장모가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처음에 기사를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기사 내용이 바뀌었던 기억이 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윤 총장 징계 때 대검의 어느 부장이 징계 절차에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정관실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네. 수정관실에서 수정관실에서 검언유착 관련 정보나 윤 총장 처가 장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네. 고발장, 그 대검 부장의 발언, 그리고 지금 나온 이 문건. 딱 이렇게 무슨 아기가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장진 국장님 말을 설명을 들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헷갈립니다. 저는 장진 국장님 말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따다 보면은 의도가 저희랑 기본적으로 다르진 않은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원래 보도자료를 뿌려줬던 거다. 그런 보도자료를 뿌려줬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건 엊그저께 했던 얘기인데 근데 약간 이제 그래서 뭐 하늘이 기자가 이렇게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리 기자야. 예. 걔가 또 거기서 왜 나와 또? 세월이 기자 얘기 들었고 하는 게 그
기조가 정확하게 어떤 아니, 건지. 저 여기 이거에 보면은 그 당시 작년 3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최우리 기사가 한데 최 씨 대검통의 안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최 씨 안씨 주장은 거짓, 요 계획적 접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내용이 없어져요.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모양이네. 이 내일하고. 기사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대검통해라는 말이 없어져요, 이게. 근데 결국 대검을 통한 게 거의 사실로 근데 드러나고 이게 있고. 재밌는 게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작년 3월 20일이에요. 아니, 왜 우리 윤 춘장은 이렇게 장모님을 이렇게 챙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장모님은 골칫거리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인데, 대검이란 조직을 이렇게 위험하게 가동시키면서까지 최은순을 투둔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게 초과 관련 스캔들이 나와서 얽혀들면 자기한테도 오점이 되는 거고 방어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좀 윤석열은 인생 자체가 선이 없는 사람. 네. 남용과 전행의 신. 네. 이니까 뭐 사실 판사 사찰 문건도 그랬고 이번 건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검에서 일어났던 일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검사님들이 이제 우리는 정말 큰 범죄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런 거 캐내서 괜히 내가 이제 흠집이 나는 게 싫으니까 덮어줄 수 있는 건 덮어주겠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가 네. 아, 예. 그때 추미애 장관이 특수활동비 1년에 80억, 90억 네. 되는 그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신 게 그냥 꺼내신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신 거예요. 네. 이게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검찰청 1층 로비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한 달에 1억 5천만 원씩, 뭐 1억 또는 5천만 원씩 현금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추적할 수 없게끔. 현금으로 찾아가. 제 생각에 이렇게 장모문건 작성하는 검사한테 에이 수고했어 500만 원. 이거는 오늘 추정나 잡혀갈. 그리고 한동훈한테 아씨 변호사 비용 써 5천만 원. 그럴 거예요. 거기 윤석열 그 특활비? 네. 거기서 90억은 어디로 갔나? 거기서 90억. 90억. 사실 90억. 거기가 연간 90억. 대검찰청 거기 별관 1층에 있는 그 신한은행이 되게 조그매요. 현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닌데 어떨 때는 현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 ATM기에도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탈탈 털어서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법무부의 모 요직에 있는 모 인사한테서 들은 신빙성 있는 정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좀 대체로 보면 좀 정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선이 없는 남자, 선을 안 지키는 남자.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진짜 뭐 대좌에서 뭐 어디다 송금하는 게 드러나면은 이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장모를 지키려고 하느냐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첫 번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맨 처음부터 노 했으면 안 이랬을 건데 처음에 한번 자기가 권력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봐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커졌고 이제 와서는 그걸 덮지 않으면은 자기 현재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지금 자신의 현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가까운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거에 왜 처벌을 그때 안 받았지? 이상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누군가의 손을 분명히 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어떨 때는 보면 양재택지 때였고 어떨 때 보면은 윤석열 후보 때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깨끗할까? 과연 관련이 없을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은 지금 뭐가 수사가 되는 거를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모 문건 같은 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장모 문건 같은 거는 지금도 보면은 이게 이미 마무리된 것들이 대부분이래요. 대부분인데 이걸 재수사를 할 것이냐 또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시끄럽게 계속 떠들면은 마무리가 안 돼요. 사실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장모 문건이 상당 부분은 언론용으로도 쓰였을 거다. 그리고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부분이 그건 거예요. 이 중에 일부 혹은 전부는 이 그대로의 모습이든 아니면 변형된 모습이든 언론에 제공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 정대택 씨 관련 표는 분명히 제가 봤어요. 이 뭐냐면은 요즘 대검에서 기자들한테 요거를 살짝 준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문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 정대택 씨 표예요. 그런데 모습은 똑같아요. 양식도 똑같아요. 다만 앞뒤 다른 내용, 여기는 보면 앞에 다른 내용이 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때는 표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와 같은 문서가 변형된 형태 혹은 이와 똑같은 형태 뭐 일부 혹은 전부가 언론에 제공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검사들의 이런 마인드가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배양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직에는 나쁜 짓을 한 검사와 아직까지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검사 누구야?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나쁜 짓을 한다. 근데 그 기회가 독이 묻어있는 사과 같은 그러니까 잘 풀리면 자기 앞으로 인사 경로가 싹 돌리는 그런 기회잖아요. 저는 진짜 그 말씀 받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검찰에서 윤 총장을 바라봤을 때 큰일을 하실 분이 구두에 먼지가 묻었네라고 이제 장모 최은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냥 먼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 큰 범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먼지 정도. 우리 큰일을 하실 분의 구두에 먼지 정도는 내가 털어드려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먼지가 조국한테 묻었다면. 그냥 거기 그냥 검댕이로 그냥 더 씌우죠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아주 확실히 그냥 이거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김학의 스폰서 중에 윤중천 씨 말고 최모 씨의 진술서에 보면 두둥 윤석열이 등장을 해요. 그거 아실 텐데 그 김용민 국회의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김학의가 부산은행 로비스트 부산은행에서 10몇 억인가 로비 자금을 받아서 이 은행이 퇴출되지 않게 막 로비하던 그 박태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그 박태규하고 아주 빈번하게 통화를 한 그 핸드폰 주인을 불렀더니 아 이거 제가 저희 직원 이름으로 개설해 줬는데 사실은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은 검찰 너네 식구다. 누구? 그게 김학의. 그래서 처음에 만나러 들어갔을 때는 윤석열이 그 사건의 주인 검사였어요. 윤석열한테 인사하고 보통 그런 건 수사관이 하잖아요. 수사관한테 사실은 실제 사용자는 너네 검찰 식구다. 그랬더니 좀 당황한 얼굴로 어디 갈 수사관이 막 가더니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수사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고 최근에 김학의가 문제됐을 때 기소됐을 때 그분이 대포폰 요금 지급해 준 거랑 신용카드, 법인카드 준 거랑 이게 다 이제 기소된 내용인데 그때서야 밝히는 거야. 내가 사실은 2012년에도 불러갔었는데 너네 검찰 식구들은 그걸 묻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윤석열이 왜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됐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장모와 연루돼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스타일이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지 뭔가 정의롭다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었는데 그 이미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승진도 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되시고 뭐 결국엔 검찰총장까지 됐지만 그 사람의 실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하고 만나서 왜 2013년에 윤석열은 그랬을까? 그게 오히려 특이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그때, 시나리오, 어디까지 시나리오. 이게 사람이 불뚝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국정원 댓글 문제되니까 채동을 알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공작을 해서 뭐 조선일보에 풀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윤도 그런 데가 많으니까 뭔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다. 그렇지. 이 새끼들 내가 사정을 하면 봐줄 수 있는데 뭐 나를 긁고 정의감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다. 저도. 그렇게 질주했구나. 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2013년에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분이 뭔가 자기가 사실 굽히고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뭐?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오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해 보면은 그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래,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검찰하고 국정원하고는 오래된 숙적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나, 누가 더 세나, 이런 관계였는데, 검찰로서는 국정원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정권에서 국정원 편을 들어줌으로써 완전히 조직에 명운이 걸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들이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 사람을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방금 이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2판 4판이 다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